주식 시총 뭐 2,500조 네. 생각했을 때 주택 시가총액이 6,000조가 넘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새로 집을 사는 건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다. 뭔가 조정에 나을 만한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자료를 또 보면은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일단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잘 안 나오니까요. 네. 안 그래도 한번 모셔야지 생각만 했었는데 좀 기회가 잘 안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굉장히 좀 프리하시죠? 저 이제 프리하죠. 프리랜서. 네. 요 직전까지는 하나금융투자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 맞습니다. 셨었고 네. 애널리스트 하시기 전에는 삼성물산 다니셨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네. 제가 이런 데 나올 감이 되는 사람인지 그 모르겠는데 말씀을요. 그냥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건설회사를 가서 건설 커리어를 갖고 있다가 네. 제가 주식 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건설회사 다니면서 주식 공부를 개인이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도 제대로 없고 그죠. 뭐 이럴 때여가지고 막 웹사이트에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 막 공부하고 이랬던 걸 토대로 저 나름대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다가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면으로 얻어맞아가지고 네. 자산 전체가 마이너스 90% 당시에 어떤 뭐 부동산 투자를 아니면 주식을 했죠. 거의 주식으로? 네네, 주식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세게 얻어맞아서 그때의 충격을 계기로 도대체 나는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배워야 되나 하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주시장으로 아예 들어오게 됐고요. 네. 그게 2011년도였고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애널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백그라운드랑 제 전공이 건축, 건설이다 보니까 네.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를 맡겨서 네.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한테 중요한 거는 건설업 전방 산업이었는데 건설업 전방 산업이 2011년, 10년 이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네. 중동에서 해외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네. 우리나라 건설사 전부 다 막 해외 플랜트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은 거의 완전히 하나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네. 국내 부동산 경기는 대부분 다 미착공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기 신도시, 지금 이기 신도시 네. 그 토지들을 다 착공하려고 고가에 매입했던 시행사들이 땅값을 너무 비싸게 사고 분양가는 주택가격 하락해 버리니까 예. 착공하면 망할 것 같아가지고 건설사들 다 해외로 눈 돌리고 착공하면은 망하는 회사들 100대 기업들 중에서 30개가 다 워크아웃 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지 못한 시기에 제 건설업을 맡게 돼가지고 했는데 근데 11, 12년이 되니까 이제 또 해외에서도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출혈 경쟁 많았었죠. 네, 저가 수주 해가지고 네. 정확히 말하면 2013년 1분기 때 GS건설이 5,300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게 사람들이 공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니냐. 잘못 쓴 거 아니냐. 네, 530억 적자도 아니고 5,300억 적자가 뭐냐. 분기 이익이 2천억도 안 나는 회사인데. 네. 그래서 그날 전화 한 100통화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다음날 거의 하한가를 가다시피 주가가 박살나고 네. 그리고 건설 섹터 전체로 거의 완전 총체적으로 무너지던 게 11, 12, 13년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13년 4월에 박근혜 정부 도입을 하고 나서 13년 4.1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네. 그래서 국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뭐 빚내서 집 사라 그 시그널 그거는 14년 7월이었고요. 14년 7월. 네네. 그 뒤에 나온 거였구나. 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년 4.1 대책에서 보금자리 주택 없애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보금자리 주택 없애는 정책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마니페스토를 발표를 해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인 공급 축소, 그 다음에 세제 규제 관련 규제 축소 이런 쪽으로 좀 시장 논리로 돌아가겠다는 형태로 정책들을 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수요 공급 논리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돌아설 개연성이 조금 있다고 레포트를 냈고 14년 9.1 부동산 대책 냈을 때 그때가 택지개발 촉진법을 없애고 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좀 대대적인 정책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양책이었는데 거의 그때가 바닥이었죠. 바닥 치고 이제 올라오고 맞아요. 때죠. 그래서 그 9.1 대책을 보고 저도 좀 충격을 받은 다음에 이제 건설을 사라고 네.
이제 주택 가격이 뭐라 그럴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결국은 수급인데 공급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시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고 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러면 주식시장 논리로는 지금이 사야 될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5년부터 소위 건설 건자재 대세장을 한번 외쳤는데 그게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잘 맞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무명 애널리스트였는데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되셨을 때니까. 네, 그냥 주니어 애널이고 무명 애널리스트였는데 네, 그 네. 대세장 맞췄고 그 다음에 그 주식 부동산 양쪽으로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평가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뭐 한경이랑 매경에서 하고 있는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폴의 그 상단에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동산을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수요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한 사람 뭐 적었었는데 그렇죠.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하니까 좀 신선하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벌써 6년 됐네요. 네. 아니 근데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도 딱 건설주 산업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 시장도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후자 쪽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어필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 산업을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본업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소위 주특기라고 할까요? 예. 그런 사이드 쪽에 이런 부가적인 무기가 있는 분들이 좀 재미도 있고 관심을 많이 받게 됐는데 16년, 17년 가면서부터는 확실히 주택 경기 완전 살아났고 주택 가격 그 다음부터는 거의 상승 랠리 펼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여의도 학파라 그래가지고 네. 계량 분석을 조금 하고 주택 시장의 계량 분석을 하는 좀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을 좀 통칭하는 그런 용어들도 조금 생겼었고 그러면서 이것도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지만 한 3, 4년 전 얘기고 이러면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끼와 투자 욕구를 이제 못 참고 뛰쳐나와서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네. 강연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또 뭐 그냥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후에 퇴직은 작년 9월에 퇴직을 했는데 네. 벌써 1년 넘었네요. 아예 거의 1년 넘어서 네. 지금은 뭐 지금 이런 말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퇴직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퇴직을 네. 한다던가 네. 막 그런 생각 때문에 퇴직을 좀 미룬다거나 아니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와보니까 느낀 거는 퇴직한 사람이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해서 뭔가 이런 대외 활동이라든가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풀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래서 기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퇴직할 때만 하더라도가 아니고 벌써 1년밖에 안 됐지만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 과거에는 좀 유명한 사람들만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네. 요즘은 뭐 제가 약사를 만나도 약사도 유튜브 하고 있고 그럼요. 변호사를 만나도 자기 회사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하고 있고 일반 기업을 가도 기업 회사 다니면서 또 유튜브 하고 있고 그렇죠. 요즘에 그 여의도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유튜브 출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17, 18년도에 제가 뭐 3프로라든가 신고한계 같은 데 나갈 때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적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거의 모든 리서치가 다 자체 방송 돌리면서 유튜브 다 해야죠. 안 할 수도 하거든요. 없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더 힘들다. 기업 분석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힘들다고 막 지인들한테 얘기하면은 지인들도 똑같이 야 우리 회사도 유튜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안 하는 회사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런데 그런 소속이 직장인이 아니라 뭐 나와 있는 프리랜서 중에서는 좀 적은 편이라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저런 기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오니까 보이는 세상이 또 있어 보여가지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튜브 자체는 저도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걸 대단한 방송이라고 하질 않고요. 네, 저희도 이걸 SNS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누구나 1인 1 네. 페이스북, 네, 카카오 뭐 스토리, 인스타 이런 거 하듯이 누구나 앞으로 1인 1 유튜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역시 있거든요. 확실히 언론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인사이트가 별 말씀을 무슨 엄청나시. 인사이트는 제가 그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안에서 이거를 깨려고 아, 부단히 노력을 하다 안 깨져가지고 그냥 네. 제가 깨져서 나왔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직장인으로는 시작을 해도 되지만 직장인으로만 남지는 말아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네, 뭐 느끼시는 게 뭐 같은 많으실 건물에 거라고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많을 건물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그만둘 때도
애널리스트 연봉이 작은 것도 아니고 저는 또 그 한국경제평가에서 랭킹 1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내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에 속했는데 뭐 그만둔다고 하니까 당장 그죠. 집에 있는 쟤왜 저래? 부모님이 막, 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뭐 얼마를 받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간다는 게 말이 돼? 뭐 아. 그리고 저희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말이 돼? 나가면 그만큼 벌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론은 우리 개인에게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소득 구성을 보면은 근로소득은 저의 수많은 종합소득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지각색의 소득들이 있고 또 매년 반복되지 않는 그 종합소득과 분류되는 또 다른 뭐 양도소득의 영역이 또 있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좀 안 그렇죠. 좋은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도 생기고 그리고 이미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이 존재하고요. 1세대 1주택 9억 비과세가 아니고서는 다 존재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개인들이 소득의 종류를 다양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소득을 올릴 수가 있겠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그 간단히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뭐 원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적성과 재능을 살려가지고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많을수록 부는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직 애널리스트일 때 할 수 있는 게 근로소득 말고는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재주가 많으셔서 그렇죠. 뭐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돼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가치가 높은 것,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는 내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그 어떤 소득보다도 제일 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걸 이제 많이 네. 최근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또 소득의 종류, 네.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네. 이제 다양화해 나가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 좀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책 이게 7월에 나왔다면서요? 네. 올해 7월에 낸 책인데 네. 제목은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는 책인데 이거 제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본인이 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그동안 냈던 책들은 정책이라든가 시장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회사에 들어온 저희 후배들이 부동산 잘 모르겠다고 이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가르쳐주던 한 300장짜리 PT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쉽게 써가지고 부동산의 공급, 수요, 청약 등등 그 다음에 뭐 세금까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낸 건데 그래서 공부는 처음이라고 했지만 처음 안 하신 분이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진짜 첫 걸음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정책, 세금, 청약 뒤에 보니까 뭐 이렇게 3기 신도시 이야기도 조금 있고. 네네. 예. 이 책을 진작 봤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 이게 라이프런에서 나온 책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불인이거든요. 퇴직금 가지고 네. 저기 지방에 내가 퇴직할 때쯤에 이제 새 아파트로 변신해 있을 만한 집 하나를 그냥 퇴직금으로 좀 사놨어요. 그러시군요. 그 전까지는 엄청 후회만 하다가. 요즘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생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구구조상 제일 좀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향후 10년 동안 이제 서서히 은퇴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 지방은 아니고 경기권에 인서울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네. 제가 마지노선이네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요새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한 전원주택이 아니라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지화된 전원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운하우스가 아니고 타운하우스 아니고요? 네, 타운하우스는 일종의 공동주택 컨셉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단독주택인데 계속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딱 단지화된 단독주택들이 무슨 뭐 피아노 어쩌고 하는 막 그런 단독주택 단지들. 네, 그런데 거기에 주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파트가 살기 편하다고 하는 건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단지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사업도 같이 해가지고 그 단독주택에 살면서 거기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거기 연습장부터 시작해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회의실 뭐 이런 또 근린 생활 시설도 네, 있고 그런 걸 막 지어가지고 단독주택 거주하면서 그런 것도 있어서
넓게 할 수 있고 뭐 텃밭 같은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슬금슬금 많이 생기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집을 파는 게 아니고 그 토지를 네. 분양을 해요. 토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나중에 지어서 들어와라 이런 얘기죠. 퇴직하면은. 네. 네, 그래서 뭐 한 200평당 이런 식으로 막 분양을 해가지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전화라도 한번 해보면은 네. 항상 거의 풀 부킹에 다 그 분양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니즈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뭐 생각해요. 용인 쪽에도 좀 많고 그 파주 아니면 좀 일산하고 파주 경계 약간 네, 그쪽에도 동쪽으로 좀 가는 많더라고요. 그 뭐 이천 쪽으로 동쪽으로 네. 가는 라인이랑 저 파주 쪽 라인이랑 남쪽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출퇴근만 괜찮으면 그런 데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저희가 메인 콘텐츠가 주식 투자이기는 한데 주식 투자는 네.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의식주 중에 하나고 하다못해 사글세 월세방이라도 있어야 내 몸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는 필수이고 주택 투자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주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는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게 양도소득을 늘리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주택 투자와 주식 투자와 뭐 코인과 수많은 투자 대상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많은 대상들 중에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으면은 네. 본인의 투자 전략이라든가 투자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풍성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좋은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글로벌리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주택이 좀 직관적이고 네. 그 다음에 수요가 제일 많을 것 같고 막. 그쵸. 시장 자체가 제일 크고, 거래도 주택 많고. 시가총액이 6,000조가 넘으니까 예. 주식 시총 뭐 2,500조 네. 생각했을 때 주식보다 훨씬 커가지고 시장 자체도 크고 또 좀 표준화도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주택을 가장 좋은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는 뭐 좀 소액이어도 무조건 부동산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투자 대상이 많다는 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에 따라서 또 투자 대상이 달라지는 게 또 존재하잖아요. 네, 천차만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본인이 투자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스터디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천천히 호흡을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서비스가 필수인 거랑 주택 투자가 필수인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거 서비스는 필수고, 네. 그렇죠. 예. 주택 투자는 선택이고, 네.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 자체는 필수다. 최근에 네. 모르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이제 반복되는 기사들이기는 한데 주택 시장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네. 벌써 웃으시려고 하는데 예. 벌써 거래가 줄고 있고, 거래 줄고 있기는 거래가 하죠. 줄고 네.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이 이상 신호 대표적인 하나고, 또 어디 지역은 또 대구.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대구 미분양도 같은데요. 대구 같은 게 네. 대표적인 미분양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 예. 거기는 뭐 전통적으로 미분양이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지역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또 반론들이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상 신호 감지 설에 대해서. 그런 이상 신호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실제로 뭐 미분양 적체 중인 것도 맞고, 네. 주택가격 상승률이 예를 들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주간 0.17, 네. 그러니까 0.2%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0.1%만 넘어도 세게 오르는 거거든요. 주간 기준으로. 주간. 네, 이게 52주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렇죠. 세게 오르는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0.1%를 상회하는 수준의 퍼센티지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0.2%대였다가 0.1517 이렇게 나오니까 뭐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절대값 자체는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땐 높은 레벨입니다. 네. 다만 실거래를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네. 이제 종전보다도 낮아진 실거래 거래되는 그 비중이 네. 원래 한 20%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30%까지 올라왔다. 전체 100이라고 보면은 직전 거래 가격보다 더 낮게 거래되는 비중이. 네, 하락돼서 거래되는 거래 물건 비중이 주식으로 치면은 시장 전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35개, 상승 종목 65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종전에는 네네네. 상승 80개, 하락 20개 이런 거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슬슬 약간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쪽에서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 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11월. 그리고 하는 총재 퇴임 전에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두 번 연달아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미국도 뭐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내년이 아니어도 내년 내후년까지 생각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 구매력이라는 거는 소득과 부채의 합산인데 그렇죠. 부채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좀 감소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목표하는 주택의 가격대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은 뭐 좀 더 저가 주택으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포커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요는 그쪽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베이스의 지역, 서울시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러운 거래량 감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점 저가주택 중심으로 그런 거래 수요가 조금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예. 2016년, 7년에도 그랬지만 16년 말 17년 5월까지도 한 6개월 동안 그냥 시장 전체가 좀 바짝 엎드려가지고 다음에 어떤 정책 나오는지 좀 보자 이러면서 굉장히 관망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상승률이 0%로 꽤 갔었어요. 네. 네, 그랬던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내년 선거를 좀 앞두고 네. 뭐 각 후보들이 좀 팽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관망하는 기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선 전에 약간 그래왔던 것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고가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시는 경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는 그런 사이클은 조금 일단락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확실히 좀 실수요자 베이스로 시장은 바뀌었는데 그 실수요자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더 구매력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주택 가격대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점점 낮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실수요자가 진짜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니면 이제 달리는 열차 맨 뒷칸에라도 올라타는 심정으로 네, 그런 분들이 좀 그리고 부동산의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자료를 또 보면은 네.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네.